안녕하세요. 끌림 커넥터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바딤 젤란드 지음의 리얼리티 트랜서핑 3편 운명을 주무를 수 있는 강력한 기법들입니다. 지은이 바딤 젤란드는 구소련의 양자 물리학자였고 이후에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다중우주 이론을 기반으로 현실 변환 기법을 설명한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가 200만 부 이상 판매되어 단숨에 러시아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본 시리즈의 번역 출간이 진행되고 있으나 유명세를 원하지 않는 탓에 저자의 개인적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책에 소개된 개념들이 신비주의 교리들과도 통하는 바가 있어 현대의 신비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2장 프레일링. 프레일링은 대단히 매력적인 인간관계의 테크닉이다. 성공을 위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싶은가? 그것은 가장 비효율적이고 미심쩍은 방법이다. 목표를 이루려고 주변 세상을 힘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 당신은 세상이 두 팔을 벌리고 마중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이유로 당신을 좋아하기 시작할 것이다. 받으려는 의도를 거부하라. 그리고 그것을 주려는 의도로 바꾸라. 당신은 거부했던 그것을 받게 된다. 인간관계 속의 의도.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한 정도를 잴 때 한편으로는 이루어 놓은 업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쌓여있는 문제의 양으로 측정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트랜서핑은 문제와 싸우기를 그만둘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문제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목표는 평범하지 않은 방법, 즉 외부 의도의 도움으로 이루어낸다. 그 어떤 문제도 일의 성취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개인적인 관계도 될 수 있고 사업상의 관계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외부 의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 어려운 것은 외부 의도가 눈에 보이지도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외부 의도를 당신의 의지에 복속시키거나 제어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다. 그렇지만 은연중에 외부 의도의 메커니즘을 가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어떤 특별한 요령을 이용하면 그 누구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외부 의도가 당신을 위해 작용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의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부 의도다. 그렇다면 당신의 내부 의도 대신 그들의 내부 의도를 이용하라. 당신의 내부 의도를 버리고 당신의 외부 의도가 다른 이들의 내부 의도의 메커니즘을 가동시키게 하라. 외부 의도는 새끼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당신이 외부 세계에서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줄 수 있다. 외부 의도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욕망하거나 행하지 않는다. 대신 외부 의도는 세상을 향해 맞추어진 내부 의도가 잘 작용하도록 도와준다.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내부 의도를 활용하라. 이 말이 이기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것은 사람들을 이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는 사람들의 내부 의도가 서로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발생한다. 자기 개인의 이익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 그러나 상대방은 생각이 달라서 그도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한다. 두 사람의 이해 차이에 균형을 잡아 양쪽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려운 문제다.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쉬운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지 그들의 내부 의도 밑에 깔려 있는 공통의 어떤 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
사람의 내부 의도의 중심에는 자기만의 개인적인 중요성의 느낌이 자리 잡고 있다. 사람들을 움직이고 동시에 펜듈럼의 세계에서 그의 자유를 구속하는 유일한 것은 내적 외적 중요성이다.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은 내적 중요성에 속한다. 정보 에너지체인 펜듈럼은 사람들의 집단에 의해 만들어져서 사람들을 자신의 규칙에 예속시키면서 스스로 존재를 유지해 가기 시작한다. 여기서 중요성의 느낌이 사람들을 예속시키는 미끼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동기 중 가장 큰 부분은 자신의 개인적 중요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나머지 부분은 프레일레, 즉 영혼의 소망과 관련된다. 이 프레일레 부분은 대개 덜 발달되어 있다. 펜듈럼의 세계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가 영혼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 가로막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외부 의도의 메커니즘을 가동시키려면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릴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그럴듯한 말을 자주 들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변하라. 이 말은 즉각 뭔가 불편한 기분을 일으켜 놓는다. 그래, 난 완벽하지 않아. 그러니까 난 변해야 해. 하지만 난 사실 변하고 싶지가 않아. 변하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들 필요도 없지만 당신 자신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하든 그 모든 노력은 당신의 내부 의도에 의한 비효율적이고 해로운 행위가 될 것이다. 이 문제에는 다른 해결책이 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의 내부 의도를 실현하도록 허용하라. 그러면 외부 의도가 작용하기 시작해서 당신의 내부 의도는 저절로 실현될 것이다. 일례로 남자친구가 자기와 결혼해 주기를 원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 남자는 무슨 이유인지 자꾸만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우를 들어보자. 이 여자는 내부 의도를 동원하여 남자친구를 자기와 결혼하게 만들 궁리에만 모든 생각을 쏟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결혼에 부여한 중요성과 자신의 소망 때문에 이녀 포텐셜만 만들어내게 된다. 결국 균형력은 남자친구를 빼앗아 가버릴 것이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당연히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의존적인 관계로 변질시켜 버렸던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결혼해야 해. 외부 의도가 작용하게 하려면 이 여성은 그와 결혼하려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 남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결혼할까?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신만의 중요성을 실현시키고 싶을 것이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가 나를 존경하고 있다. 등등 그의 중요성을 실현시켜주는 대로 에너지를 돌린다면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자신의 중요성도 실현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가 누군가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도대체 그에게 매달려 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누구나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다. 아시다시피 당신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유리의 머리를 부딪고 있는 파리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전혀 다른 곳에 열려 있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다른 이들로부터 얻어낼 것에 대해 생각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다. 다른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려들지 않는다. 상대방의 소망과 동기에 주의를 돌리다 보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쉽게 얻어진다. 당신은 이렇게 물어보기만 하면 된다. 우리 애인의 내부 의도는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이것은 닫힌 유리창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바로 곁에 열린 창을 발견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애인의 내부 의도를 실현하는 쪽으로 당신의 내부 의도를 조정하는 일만 남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내부 의도는 외부 의도로 바뀌는 것이다. 내부 의도는 다른 사람의 주의를 자기에게로 끌어당기고 자신의 가장 좋은 점을 보여주려는 쪽으로 방향 맞춰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당신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어떤 일 때문에 걱정에 쌓여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은 어느 파티에 간다. 모여있던 모든 초대객들의 눈이 즉시 당신에게 쏠려서는 당신이 거기 있는 동안 내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당신의 옷매무새와 걸음걸이와 당신이 하는 말을 놓고 씹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경멸의 눈빛으로 흘겨볼지를 상상해보라. 당신에게 동정심을 보낸다. 물론 당신은 이 모두를 뒤집어 놓고 봐야 한다는 것을 눈치챘으리라.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생각에 바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하느라 바쁘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맨 나중에 떠오르는 법이다. 그러니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마음 편안하게 쉬어도 된다.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단순히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도록 자신을 놓아주라. 자연스럽게 행동하기를 목표로 삼아봤자 아무런 소득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슬라이드를 사용하면 얼마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파티는 오늘 열린다. 중요성을 제거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성을 내려놓는 것도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을 최대한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을 쉽사리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누군가가 당신과 사귀고 있다면 그는 무엇보다도 당신이 그에게 보내는 주의에 관심을 갖는다. 사람들이란 모두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확신해도 좋다. 당신도 그들에게 관심을 주라. 당신의 주의를 자신에게서 타인에게로 돌려라. 당신의 지켜보는 자를 깨워서 자신의 중요성을 끌어올리는 게임을 멈추라. 대신 상대방의 중요성을 끌어올려주는 게임을 하라.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그들을 지켜보라. 자신에게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다. 그저 흐름과 함께 가라. 다른 이들에게로 주의를 돌리면 그 즉시 자신의 개인적인 중요성이 만들어낸 잉여 포텐셜은 저절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은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 자신에게로 주의를 끌어오고 싶다면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관심사를 그들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 그럴 때 당신의 내부 의도는 외부 의도로 바뀔 것이다. 당신 주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말 상대에게 곧 흥미를 보일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외부 의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언제나 신비롭기 짝이 없게 잘 먹혀든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흥미를 갖게끔 만들려고 애쓰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그것은 내부 의도다. 다른 이들에게 흥미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외부 의도인 것이다. 내부 의도를 버리고 다른 이들에게 주의를 돌리라. 그러면 당신은 바라는 결과를 그들로부터 힘들이지 않고 얻게 될 것이다. 외부 의도가 당신을 위해 그 일을 대신해 준다.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주의가 나에게로 끌려오게 하는 것일까? 내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고 치자.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과연 내가 더 호감을 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비록 당신에게 지금보다도 1000배나 더 호감이 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언제나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그리고 맨 나중에야 다른 사람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다. 당신도 늘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주의를 끌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면 그의 내부 의도가 실현된다. 그 실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물론 당신으로부터다. 그의 내부 의도가 실현되고 나면 누가 그의 관심을 살 수 있을까? 오직 당신뿐이다. 사람들은 유명인, 영화계와 가요계의 스타들에게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종류의 관심이다. 당신이 스타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사업관계나 친구 혹은 연인 관계의 파트너 후보로서 바라볼 것이다. 유명인에 대한 관심의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팬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의 삶에 관한 자잘한 일들 하나하나에도 모두 관심을 기울인다. 팬들은 스타를 숭배하기는 하지만 그들 자신의 파트너 후보로 여기지는 않는다. 일상의 만남에서 중요한 점은 당신이 얼마나 호감 가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어느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하는 것이다. 그가 따지는 것은 바로 그 점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리고 당신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는 스스로 흡족해 할 만한 자신의 관계 시나리오에 당신이 얼마나 잘 맞을지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따져본다.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을 때 그런 만족을 얻는다. 나는 사랑받고 있어.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 나는 의미 있는 존재야. 그들은 나를 존경하고 있어. 나는 다른 이들보다 못하지 않아. 난 가치 있어. 자, 한번 생각해보자.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남에게 강요할 때 당신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또 다른 이에게 관심을 기울일 때는 무엇을 얻게 될까? 물론 당신이 그의 중요성을 만족시켜 준다면 당신은 완벽하게 어울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신의 만족을 얻으면 그는 당신의 뻔히 보이는 결점도 눈감아주고 약점을 용서해 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최후의 고려 대상이다. 당신은 자신의 결점에 신경을 쓰면서 그것을 감추고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애쓴다. 반복하지만 당신의 장단점은 당신의 파트너에게는 가장 덜 중요한 것이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이며 당신과의 교제로부터 그것을 얻는다. 당신은 모든 면에서 멋진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친구나 애인을 찾는 데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스타들은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당신의 멋진 면들이 애인을 구하는 데는 어떤 면에서는 해롭기까지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당신이 멋진 것을 알지만 그보다도 먼저 그런 완벽한 사람 옆에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있을 수 있을지를 계산하고 있다. 당신이 그의 앞에서 온갖 화려한 빛을 발산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자신의 존재는 그 영광에 가려 퇴색되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라. 그가 당신 옆에서 중요성을 느낄 기회를 주라. 그럴 때만 당신은 그를 얻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줄 때는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하라. 당신이 호감을 사는 비결을 알고 있다는 것, 혹은 당신의 행동 뒤에 모종의 이기적인 동기가 숨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당신은 최소한 성의를 다해
진지하게 그들을 대해야만 한다. 매력 있는 대화 상대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을 잘 드러내려고 온갖 애를 쓴다. 나는 참 똑똑해요. 나는 경험이 많고 아는 게 많아요. 이것은 내부 의도가 하는 일이다. 매력 있게 보이기 위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이 틀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다른 관점을 한번 취해보자. 당신이 매력적인 대화 상대로 보이기를 목표로 하지 말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매력적인 대화 상대라는 것을 스스로 실감할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자. 상대방의 주파수에 동조하고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리는 인물과 대화 주제에 관해 질문을 던지고 관심을 표하라. 주로 그에게 말하게 하면서 몇 시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상대방은 자신이 아주 매력 있는 대단히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외부 의도가 작용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상대의 내부 의도를 실현시켜 준다. 그 결과로 당신은 스스로 사양했던 것을 얻는다. 당신은 자신의 인격을 과시하기를 거부하면서 상대방의 인격이 드러나도록 허용했던 것이다. 그렇게 하자마자 그는 당신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 당신이 그의 내부 의도를 실현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스타에게서도 그와 같은 것은 결코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 당신을 사귈 상대로 여기지 않는 사람의 흥미를 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컨대 사업상 어떤 사람이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여줘야 하는데 그가 싫어한다면 그는 그저 당신의 제안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에게만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만 그의 관심을 기대할 수 있다. 그에게 특별히 흥미거리가 되는 모든 일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라. 그에게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건네라. 그래야만 그도 당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묻고 싶을지도 모른다. 내가 왜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 한단 말이야. 그들은 자기밖에는 관심이 없고 내 말은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는데 말이다. 좋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관심을 주고 당신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 하는가? 그들에 비하면 나는 이러저러해 라는 당신이 그리는 모든 자아상은 당신의 내부 의도가 끄며낸 허구다. 그것은 의존적 관계와 중요성이라는 잉여 포텐셜로 온통 뒤덮여 있다. 당신의 내부 의도는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오로지 당신의 내부 의도를 버리고 상대방의 내부 의도가 실현되도록 허용할 때에만 당신은 정말 남들이 보기에 중요한 존재가 된다. 상대는 내부 의도를 사용하는 반면에 당신은 외부 의도를 사용한다는 것이 유리한 점이다. 이 이점을 활용하라.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서 뭔가를 받고 싶을 때 하나의 보편적인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 그 법칙은 받으려는 당신의 내부 의도를 물리치고 그것을 주려는 의도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가? 존중심을 요구하지 말라. 당신 자신이 그를 존중하라. 당신이 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그가 느끼게 하라. 공감과 감사를 구하지 말라. 상대방 문제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라.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싶은가? 예뻐 보인다고 해서 호감을 얻을 수는 없다. 당신이 먼저 상대방에게 호감을 보여주라. 그러면 그는 자연히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신이 먼저 다른 이들을 도와주라. 그렇게 하면 당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빚진 채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이좋게 주고받는 사랑을 원하는가? 소유하려는 마음과 의존적인 관계를 거부하라. 아무것도 보답받으려 하지 않고 그저 사랑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그런 사랑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랑은 참으로 드물다. 그리고 그런 사랑 앞에서는 아무도 저항할 수 없다. 이 모든 경우에 당신은 스스로 사양했던 그것을 얻게 된다. 의문이 또 하나 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만일 당신이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내부 의도로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외부 의도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사람들이 스스로 당신을 돕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을 그 사람의 열망과 목표에 일치하도록 맞추어야 한다. 스스로 물어보라.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먼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내라. 그는 무엇을 얻고자 애쓰고 있으며 무엇이 모자라는가? 돈, 권력, 타인의 존경, 일의 성공에서 오는 만족감, 자녀, 권위, 지위, 명성 등등 이 모두가 개인적 중요성이라는 주제에 다양한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하루해가 저물어 갈 때 세상에서 자신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면 사람은 누구나 기분이 우울해진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 세상에 자기와 관련된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자기와 개인적인 중요성을 높여보려고 애쓴다.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성취하고 나면 다시 새로운 과제를 설정한다. 그러면 개인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내적 중요성을 추구하면서 평생을 보내게 된다. 거기에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중요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열망을 비난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노력하여 중요성을 성취한다. 그와 반대로 사람이 발전하기를 멈추고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벌써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누구나 보통은 뭔가를 위해 애쓰기 마련이다. 세상에서 자기가 처한 환경에 대해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아주 사소한 것뿐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뭔가 추구해야 할 것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 이제 그 과제를 이루는 것이 어떻게 그의 개인적 중요성을 높여줄지를 알아보라. 그런 다음 그의 중요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그 과제를 그에게 제시하라. 그가 자신의 중요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러면 그는 스스로 그 일을 원하게 될 것이다. 그가 그 과제를 끝내면 그의 성취를 넉넉히 인정해주라. 이 원리를 따르면 사람들에게 흥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내부 의도를 쓸 때는 그들이 그 일을 하도록 설득하려고 용을 써야 하지만 외부 의도를 쓰면 당신은 단지 다음과 같은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일이 나를 위해 절로 잘 풀려나가기를. 외부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일에 몰두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당신의 이익에 맞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지 의식을 일깨워서 자신의 이해를 떠나 다른 이들의 이익을 고려하기만 하면 된다. 예컨대 당신이 장사를 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고객에게 상품을 어떻게 팔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다. 하지만 고객은 당신의 상품을 사줌으로써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다. 그는 누군가가 물건을 그에게 잘 팔아치우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그는 사고 싶은 것일 뿐이다. 차이를 알겠는가? 모두가 나에게 뭔가를 떠맡기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고르고 싶은 것이다. 당신의 상품을 어떻게 팔지를 고민하지 말라. 고객이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하라. 팔려고 애쓰는 것은 내부 의도다. 외부 의도는 완전히 다른 방향,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쪽에 맞춰져 있다. 그가 원하는 것이 어떤 상품인지를 반드시 알아내야 할 필요도 없다. 만일 고객이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면서 좋은 병원이나 치료법을 권한다면 그는 당신의 물건을 사줄 것이다. 그 물건이 최고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벽돌을 팔면서도 그의 관절염에 관심을 기울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화된 예이긴 하지만 그 배경의 원리는 언제나 정확히 작용한다.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뭔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할 때, 혹은 어떤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할 때는 반드시 당신의 내부 의도는 옆으로 제쳐놓으라.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라. 이 사람의 내부 의도는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 그의 의도를 이루는 데에 기여하는 행동을 하라. 오로지 그의 의도를 실현시키는 것을 돕고 있을 때에만 당신이 그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라. 그의 의도를 실현시키는 일에 몰두하면서 거기에 당신의 요구를 은근히 끼워 넣으라. 그러나 어쩌면 당신의 요구를 말할 필요조차 없을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외부 의도의 마법적인 힘이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한층 더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 마음속에 내부 의도를 유도하는 것이다. 좀 더 들여다보면 내부 의도를 유도하는 것은 상당히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부 의도는 거의 모든 경우에 내적 중요성에 의해 일어난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신의 중요성을 지키고 높여서 더 돋보이게 하려고 애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얻어내야 할 때 당신은 그들의 중요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기만 하면 된다. 그 방법을 도전을 부추기기라고 부른다.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도전을 부추길 수 있다. 어느 분이 잘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혹은 전문가적인 명예심을 자극할 수도 있다. 우리가 창피를 당할 순 없죠. 그냥 내적 중요성에 바로 호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의 본때를 보여줍시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중요성에 관련된 문제로서 이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자기의 것인 양 당신의 뜻을 실천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오직 당신이 자신의 내부 의도를 버리고 그 사람의 내부 의도로 주의를 돌렸기 때문이다. 당신의 것이 아닌 상대방의 내부 의도를 쓰라. 관계의 흐름. 당신이나 당신의 회사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 소비하게 될 물품을 만들고 있다. 이 상품을 사람들이 사고 싶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지 상품이 호화스럽고 멋있어야 사람들이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가장 전형적인 실수는 내부 의도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명품을 만들고 있어. 그러니 사람들이 안 살 수가 없을걸. 내부 의도의 입장에 서면 3중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첫째, 우리는 명품을 만들고 있어라는 말은 내적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당신은 자기의 제품이 완벽하다고 여기고 따라서 그것은 당신에게 중요해진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둘째, 내부 의도는 상품을 다른 이에게 팔기를 겨냥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사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볼 때 그것은 명품이 아니며 누군가의 상업적 의도는 그들의 관심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수는 내부 의도의 초점이다. 그 초점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져 있지 않고 제품에만 맞춰져 있다.
내부 의도에 편협한 시각은 결국 당신으로 하여금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내게 한다. 실제로 이런 일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 외부 의도의 태도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들에게 결핍된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에게 동기가 되는 것, 그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다. 외부 의도는 가능태 흐름에 맞춰져 있다. 당신은 마음이 지어낸 명품 생산에 매달리면서 흐름을 거슬러 가려고 애쓴다. 마음은 언제나 자신의 능력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다. 마음은 주위를 살피지 않고 그 제작 과정에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다. 마음은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고 애쓴다. 하지만 고객들의 요구는 쉽사리 통제되지 않는 것이어서 언제나 자기만의 흐름을 타고 흘러가 버린다. 고객의 요구의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려면 광고를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하지만 그것도 늘 먹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은 수요의 경향을 예측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필요하지도 않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방향의 아주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전부다. 수요를 일으키는 물건을 발명해낼 필요는 없다. 시대를 앞선 발명품들은 거의가 다 쓰일 곳을 찾지 못한다. 완전히 새로운 것은 절대로 만들어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요는 가능태 흐름보다 앞서는 발명품을 만들어내서 돈을 벌려는 속셈이라면 그것은 십중팔구 실패하고 만다는 것이다. 물론 당신의 발명품이 정말 천재적인 것이라면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아주 드물다. 현재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에 방향이 맞춰진 사업만이 성공을 보장받는다. 자, 이제 이전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당신의 상품을 사고 싶어 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이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 불가능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당신은 내부의 의도를 써서 상품을 사람들에게 들이대려고 한다. 외부 의도는 흐름과 함께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실증이 났는지를 파악하려고 한다. 수요는 가능태 흐름에 의해 결정된다. 가능태 흐름에는 이미 모든 해답이 담겨 있으며 오직 가능태 흐름만이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근본적인 발견이나 발명들이 많은 경우 서로 모르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가능태 공간 속을 움직이는 물질적 실현점은 그런 식으로 현상화하여 드러나는 것이다.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일들은 때가 되면 일어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현대에 와서야 물질적으로 실현된 많은 발명품들을 예견했었다. 아무튼 이 사실은 너무나 명백해 보이지만 마음은 번번이 그것을 까먹고 흐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흐름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애쓴다. 가능태 흐름이 마음에게 주어진 호사스러운 선물이라는 것은 이미 말했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고 이 행운을 활용하라. 그러면 많은 문제와 장애물들이 당신을 그냥 지나쳐 갈 것이다. 인간관계의 문제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가능태의 흐름을 거스른 결과로 생겨난다. 비판은 이 거스름이 드러난 것 중에 하나다. 비판은 내부 의도의 직접적인 소산이다. 용기를 부추겨 주는 것과 사람의 긍정적 자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외부 의도의 속성이다.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외부 세계와 맞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도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악의를 터뜨려서 적을 화나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말이다. 그와는 반대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은 인간관계를 이끌어가는 추진력이 된다.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내부 의도로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애쓰는 것이다. 반대로 상대방의 장점을 부각시켜 주는 것은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으면서 상황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게 하는 것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비난하면서 죄책감을 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비난을 기꺼이 받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을 비난할 때는 어쩌면 마조이즘의 쾌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타인들로부터 오는 비난은 당사자에겐 언제나 고통스러운 일이다. 스스로 잘못을 저질러서 비난을 받아 마땅할 때조차도 비난은 언제나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는 무슨 도움이 될까? 아기를 터뜨리는데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결국은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어 문제만 일으킬 뿐이다. 당신의 목표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이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비난을 들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란 어려운 일이다. 비록 그가 당신에게 동의한다고 말을 하더라도 말이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거나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비난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약간의 결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 당신은 조종자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이런 것이 당신의 목표가 아니라면 비판과 비난을 던져버리라.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함으로써 당신은 허우적대며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려 애쓰는 꼴이 된다. 타인들의 결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완전히 끄고 오직 그들의 장점만을 생각하라. 이것이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의 지켜보는 자가 잠들어 있지 않다면 그는 언제나 당신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이 비난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다. 내면의 관찰자로서 지켜보는 자는 당신이 그 게임에 빠져들어 논쟁이나 싸움을 벌이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구경꾼으로서 밖에서 게임을 바라보라. 비판은 해만 끼칠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음을 명심하라. 그리고 흐름과 함께 나아가라. 비난과 비판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을 균형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따라가고 있던 흐름 밖으로 그를 내동댕이 치기 때문이다. 그 흐름은 그를 특별한 목표로 인도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사람들은 결국 각자 자신의 동기와 열망의 인도를 받는다. 상대방의 용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당신은 그를 자신의 흐름에서 벗어나 자신의 열망을 거스르게 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를 인도해 줄 수 있다. 그리하여 당신의 소망과 그의 소망이 나란히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다. 누구의 권리도 침해되지 않고 누구의 자부심도 다치지 않는다. 이제 당신의 이해와 관심은 공동의 것이 된다. 누가 당신을 비판할 때 당신은 기분이 좋은가? 당신은 그 비판을 참지 못하든가 아니면 그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자신을 달래려고 애쓸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당신은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물론 죄책감 콤플렉스를 키우지 않았다면 말이다. 어느 정도의 비판은 사람을 채찍질하여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오직 마음에게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영혼에게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혼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해야 할 일을 방해한다. 비판은 영혼을 마음의 적으로 만들지만 격려는 영혼을 마음의 동맹군으로 만들어준다. 격려는 창조적인 힘인 반면 비판은 파괴적인 힘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경영자들은 비판적이지 않은 사람들로 장래의 리더가 될 임원들을 선발하는 것이다. 비판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임원이라면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열정을 느낄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분위기는 언제 만들어질까? 사람들이 전체를 위해 기여하면서도 각자 자신의 중요성을 느낄 때다. 적을 만들고 싶다면 논쟁을 계속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옳다고 우기라. 가능태 흐름이라는 장에서 우리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온갖 수단으로 애쓰는 것이 얼마나 백해무익한 것인지를 이미 논했었다. 만일 그 논쟁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이익을 위해서 당신의 입장을 정말 포기할 수가 없다면 논쟁을 밀고 나가라. 그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에게도 물속에서 허우적거릴 권리를 주라.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얻을 건 하나도 없다. 단 하나 있다면 적을 한 사람 더 얻는 것이며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길 때 당신이 알아듣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는 절대 거기에 수긍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자기 비판적이고 자책하는 성향을 지녔다면 당신의 말에 동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이긴들 무슨 소용인가? 어떤 식으로도 당신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한 다른 이들이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라. 그것이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는 길이며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길이다. 논쟁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게임에 푹 빠져 있다. 그들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다. 게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깨어나서 내면에 지켜보는 자를 활동시켜야 한다.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면 객석으로 내려가서 그 게임을 잠시 지켜보라. 사려 깊은 관객의 입장을 취하면 당신은 큰 특권을 얻을 것이다. 논쟁에 끼어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관점을 입증하면서 내부 의도를 실현시키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에게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해결책이 떠오를 것이다. 그 해결책을 모두에게 강요하려 들지만 말라.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논쟁은 그들에게 맡겨라. 만일 당신이 논쟁에 이겼다면 당신이 진 것으로 생각하라. 상대방이 공식적으로는 당신이 옳았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여줄 비공식적 증거를 무수히 찾아낼 것이 틀림없다. 어쨌든 간에 논쟁에 진 사람의 중요성은 타격을 입었다. 그 타격은 누가 입힌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관점을 끝까지 관철시킨 사람이다. 당신이 그의 얼굴에 주먹을 먹이고 싶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중요성에 타격을 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다치게 하는 일은 자주 일어난다. 이런 일에는 사람들도 입 다물어 버리기 때문에 그 상처는 언제나 감춰진다. 사람들은 자신의 중요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욕망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어딜 가나 그것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성은 이미 그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이 그것을 차지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이가 자신의 중요성에 타격을 받고도 말없이 앉아 있다고 해서 그가 상처를 전혀 받지 않았거나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 말라. 을부는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의식 속에 없다면 그것은 잠재의식 속에 있다. 당신은 논쟁에서 이겼고 그로써 자신의 중요성을 드높였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럴 때 당신의 상대는 희생당하고 그의 중요성은 추락한다. 그 결과는 언제나 감춰진 분노다. 그것이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으리라는 것은 당신도 잘 알 것이다. 게다가 패배한 상대는 당신의 중요성을 결코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을 당신의 적으로 만드는 멋진 방법이 또 하나 있다. 당신이 그에 비해서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인지를 깨우쳐 주는 것이다. 자신을 스스로 우상으로 만들지도 말고 적으로 만들지도 말라. 이것이 흐름을 타고 가는 인간관계의 좌우명이다. 상대방의 중요성을 해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전염병을 만난 듯이 피하라. 그것이 특별한 금기사항이 되게 하라. 중요성의 타격에 따르는 문제는 감춰지는 경향이 있어서 왜 그런지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엄청난 문제와 골칫거리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당신과 논쟁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중요성을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만나라. 그가 말하는 것에 동의해 주라. 그렇게 동의함으로써 당신은 그가 줄곧 얻으려 애써온 것을 주게 된다. 그런 다음 당신은 침착하게 자신의 관점을 논할 수 있다. 뭔가를 강요하거나 입증하려 하지 말고 그저 단순히 그것에 관해 대화를 나누라. 그럴 때 당신은 흐름을 타고 갈 뿐만 아니라 또한 외부 의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가장 멋진 결과를 얻는다. 다른 그 어떤 지적 책략으로도 그런 결과를 얻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대화를 시작할 때 맨 먼저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당신의 생각을 조율해야 한다.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 그가 첫 반응으로서 아니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를 설득해봐야 소용없다. 그는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렸고 당신과 함께 흐름을 타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그가 예라고 말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을 시작할 때 절대 날카롭게 각을 세우지 말라. 그가 쉽게 동의할 수 있도록 좀 더 편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라. 그렇게 시작해 놓고 나면 차차 더 논쟁의 여지가 많은 주제로 다가갈 수 있다. 이제 당신들은 흐름을 타고 저절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당신이 방사하는 사념은 상대가 방사하는 사념과 불협화음을 이루지 않는다. 당신이 어딘가에서 실수를 하고 당연한 비난을 예상하고 있다면 자신을 방어하려고 준비하지 말라. 그냥 실수를 미리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당신에게 정의의 분노를 터뜨리려던 그 사람도 아마 즉석에서 너그러운 태도로 돌아설 것이다. 그런 경우에도 공격이야말로 최선의 방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당신이 먼저 나서서 상대방의 관점에 동의할 때 당신은 그의 내부 의도에 청신호를 준 것과 같다. 먼저 나서서 머리를 숙임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동시에 자기의 중요성을 높이려는 그의 내부 의도를 실현시켜 준다. 하지만 당신은 어쩔 수 없는 의무감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신의 중요성은 어떤 식으로도 손상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은 돌 하나를 던져 새 두 마리를 잡는 격이다. 상대의 중요성을 높여주어 그가 고마워하게 만들고 동시에 자기의 중요성도 추락시키지 않는 것이니까 말이다. 실수를 방어하면 그것은 흐름을 거슬러 노를 젓는 꼴이며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내주는 것이 된다. 어떤 형태든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욕망은 내적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자기에게 실수를 할 권리를 선사하고 실수를 허용하라. 실수를 방어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라. 그 즉시 삶은 훨씬 더 쉽게 흘러갈 것이다.